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2장 패자 재환공 2. 조기 논던 중 조기의 활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팩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마천의 사기, 좌구명의 춘추좌전, 유향의 30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장공은 제환공이 관중을 죽이기는커녕 재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하여 격분, 이에 건지전투의 원한도 풀 겸 제나라를 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시백이 관중은 유능한 자이니 노나라에서 쓰든가 아니면 그를 죽여서 보내자고 했을 때 노장공은 시백의 말에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공자규를 제나라 군위에 세우는 데에 제환공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제환공에게 군위를 뺏긴 것은 제환공을 죽였다고 오인한 관중의 오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여기던 터여서 노장공은 관중이 뛰어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손섭부의 말에 현혹되어 관중을 내어준 것인데 제나라가 관중을 중용했으니 노장공은 대로하는 것이죠. 앞으로 관중이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관중이 제나라에 중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백이나 제나라 사람들이 노장공 자신을 얼마나 무능하다고 볼까, 인재를 몰라보는 홍군이라고 여기지는 않을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에 제환공에게 쏘은 것이 더욱더 분하여 제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제환공은 노나라가 제나라를 치려고 한다는 소식을 보고받고는 차라리 먼저 노나라를 치기로 하였습니다. 어차피 싸울 것이라면 제나라 땅에서보다 노나라 땅에서 싸우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거였죠. 이에 제환공은 기원전 684년 1월에 포수호를 장수로 하는 제군을 장작에 보냈습니다. 이때 관중은 제나라가 군사면이나 내정면에서 안정되지 않았으니 노나라에 맞대응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진언했으나 제환공은 관중의 말을 듣지 않고 출병하였습니다. 관중이 재상이 된 지 불과 3개월도 채 안 된 데다가 제환공의 의혹이 왕성한 때여서 관중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어쩌면 관중의 중용으로 의기소침한 포수가의 길을 살려주려고 출병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거병하려고 준비하던 차에 제군의 침입을 받자 노장공은 시백의 추천을 받은 조기를 대장으로 삼아 노군을 이끌고 장작으로 친정, 장작에서 제군과 대치하였습니다. 조기는 출병에 앞서 노장공에게 무엇을 믿고 제군과 싸우려고 하는가 물었습니다. 이에 노장공은 나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의복과 식량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신령에게 제자 지낼 때 희생과 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 백성들이 나를 따르고 신령이 노나라를 돕지 않겠나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조기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널리 베풀어야 민심이 귀하고 제사 지낼 때 재물이 풍성해야 신령도 복을 내린다. 그런데 지금 노장공이 베푸는 은혜는 작으니 백성들이 귀하지 않고 제사도 홀로 단초롭게 지내니 어찌 신령이 복을 내리겠는가.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풍부한 물자이고 신령이 바라는 것은 풍성한 재물이다라며 전쟁 수행에 백성과 물자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포수가는 건시전투에서 대승한 것을 믿고 노군을 깔보고는 제군에게 지난번과 같이 후한 포상을 내걸고 노군 진영으로 돌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노장공도 제군에 맞대응하려고 하자 조기가 나서서 제군의 얘기는 피해야 한다고 진언한 후 노군에게 나의 진군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방어만 하라. 선동하거나 경망대에 움직이는 자는 참하리라 라며 엄명하였습니다. 제군이 노군 진영을 파상적으로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노군은 무반응이었고 방어에만 전념, 제군은 아무런 성과 없이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보수관은 다시 공격명령을 내렸고 제군은 또다시 노군 진영을 쳤으나 노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군은 또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포수관은 지난날 건시에서 패한 것 때문에 노군이 겁을 먹었다고 판단, 이번에 공격하면 노군은 달아나리라 기대하며
세 번째 북을 울리며 다시 쳐들어갔습니다. 이때 조기가 나서서 처음으로 북을 울리며 노군에게 돌진을 명령. 노군은 함성을 지르며 창과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며 본물 터지듯 제군을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당한 것이어서 제군은 수습할 틈도 없이 대패. 달아나기 바빴고 노장공은 성기를 잡았다고 판단. 달아나는 제군을 30리나 맹추격한 후에 회군하였습니다. 장작 전투는 역사상 소수가 많은 수를 이긴 전투, 약자가 강자를 이긴 전투로 유명한데 장작 전투의 성인이 백성과 물자라는 조규의 말, 조규의 전략 등을 통칭하여 조기논전이라고도 합니다. 조기는 노군의 승리와 관련하여 노장공에게 싸움은 기운이다. 기운의 강약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북을 울리는 것은 기운을 돋우는 것이다. 첫 울림은 기운이 일어나고 둘째 울림은 기운이 쇠하고 셋째 울림은 기운이 끝난다라고 말한 후 제군이 셋째 울림으로 기운이 끝날 때까지 자기는 북을 울리지 않고 노군의 기운을 길렀다가 첫 울림으로 기운을 일으켜 승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노장공은 조기를 크게 칭찬하고 대부로 삼았습니다. 즉 제군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북을 울리며 쳐들어갈 때에는 기운도 왕성하고 기세도 좋았으나 노군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스스로 시들해진 데다가 노군을 깔보았던 거죠. 그러다가 세 번째 북을 울리며 쳐들어갈 때에는 노군을 깔보는 마음에 긴장감도 풀렸고 용맹함도 사라져 노군에 대패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군은 제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북소리와 제군의 온갖 조롱과 놀림 속에서도 싸우고자 하는 마음과 복수심을 꾹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해이해진 제군의 세 번째 북소리에 맞춰 첫 번째 북을 울리며 억누른 전의와 조롱당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제군을 공격하여 제군에 대승했다는 것입니다. 제군이 노군에게 대패하고 돌아오자 제황공은 크게 격분하였습니다. 이런 군사로 제후들을 어찌 제압한단 말인가라며 대로하는 것이었죠. 포수가도 패전의 책임으로 처신할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제황공은 어떻든 복수하리라 결심, 포수가의 제안에 따라 송나라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송나라는 정여공을 군위에 세워줬다며 정나라에 무리하게 뇌물을 요구하던 송장공이 기원전 692년 12월에 죽고 그의 아들 첩이 군위를 계승하여 송민공이 된 상태였습니다. 군사 지원을 요청받은 송민공은 지난날 제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존중하고 또 같은 해 2월에 노군의 공격을 받은 터여서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기원전 684년 6월 제나라는 포수가를 장수로 중손주를 부장으로 하는 군사를 낭땅 동북쪽에, 송나라는 남궁만을 장수로 맹액을 부장으로 하는 군사를 낭땅 동남쪽에 주둔시켰습니다. 제황공은 포수가에게 서력의 기회를 줄이고 그를 다시 대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노장공은 제송연합군의 침공에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비록 장작 전투에서는 이겼다고는 하나 그것은 제군의 오만과 방심 때문이었지 두 나라가 정색하고 덤빈다면 노군에게는 버겁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공자은이 적진을 탐지하고 온 것을 보고하며 노군으로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한다면 이기가 어렵다. 그러나 노군이 한쪽만 상대한다면 해볼만하다. 특히 적진을 탐지한 바 포수가가 이끄는 제군은 질서정연하고 규율이 바른 반면에 남궁만이 이끄는 송군은 대우와 군장이 산만하고 어지럽다. 그러므로 노군이 송군과 먼저 붙는다면 성산이 있다. 나에게 선봉을 맡겨달라라며 선봉을 자청하였습니다. 노장공은 공자은이 남궁만의 상대가 아니라며 끌어했으나 공자은이 기습전략이 있다며 자신만만해하고 또 은 외에는 선봉을 자청하는 이도 없는 데다가 딱히 다른 대안도 없어 그를 선봉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후군이 되어 접응할 것이니 용감하게 싸우자며 용기를 북돋우며 제송윤학군에 대적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자은은 희미한 달빛 아래 호피를 둘러선 100여 필의 말을 앞세우고 노군을 이끌고 조용히 노나라 남쪽 성문을 통하여 송군 영체로 접근, 방어하며 돌격하였습니다. 송군은 무방비 상태에서 잠자다가 당한 것이어서 우왕좌왕하였습니다. 더욱이 호피를 둘러선 말을 보고 송군은 두려움을 느꼈고 말들은 맹호로 오인 미친 듯 날뛰었습니다. 송군은 사이가 크게 저하되어 달아나기 바빴고 남궁만도 말들을 수습하며 후퇴하였습니다.
노장공의 후대도 응고 합세하여 밤새워 송군을 추격, 송군은 노나라 국경인 성구까지 밀렸습니다. 남궁만은 자존심이 크게 상하였습니다. 이에 송군을 수습한 후 맹에게는 공자언을 맡아라 하고 자기는 노장공의 후대를 맡아 노군을 쳤습니다. 이에 노군에서는 천하장사 천손생이 나서서 남궁만과 대적했으나 힘에서 딸렸습니다. 이때 이를 지켜보던 노장공이 남궁만에게 화살 금복고를 쏘아 오른편 어깨를 명중시켰습니다. 이에 남궁만이 화살을 뽑는 사이에 천손생이 달려들어 창으로 남궁만의 넓적다리를 찔러 남궁만을 생포하였습니다. 맹액등 송군은 남궁만이 생포되는 것을 보고는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노장공은 화를 한가락하였죠. 보수관은 송군이 참패하는 것을 보고는 회군하였습니다. 연합군은 한쪽 날개를 잃은 반면에 노군은 사이가 춤춰나므로 싸워봤자 유리할 것 없다고 판단한 거였죠. 더군다나 이번에 또 패하게 되면 자신의 체면은 물론 적이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제한공에게도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굴욕을 당하는 것이 낫지 제한공의 운명을 걸고 모험을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황공은 분하기는 했지만 관중과 포수가의 진언을 받아들여 노나라에 복수하는 일은 단념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석붕을 주왕실에 보내어 자기가 군위에 오른 것을 보고하며 청혼, 주장왕도 이를 허락하고 노장공을 혼주로 삼았습니다. 이리하여 기원전 683년 겨울에 제황공이 노나라에 가서 왕위를 맞았습니다. 이 혼사로 인하여 제나라와 노나라는 전투의 앙금을 잇고 형제의 의를 맺었습니다. 기원전 683년 가을에 송나라에서 큰 홍수가 있었는데 이때 노장공이 송나라에 장송신을 보내어 위문하였습니다. 이에 송민공은 크게 기뻐하며 노나라에 답례사자를 보내어 위문의 감사를 표하는 한편 그동안 노나라에 머무는 남궁만을 돌려보내줄 것을 간청 노장공도 이를 쾌락하고 같은 해 겨울에 남궁만을 송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 노나라와 송나라도 전투로 인한 앙금을 잇고 화목하게 되었고 따라서 노제송은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송민공이 노장공의 홍수위문에 더욱 감사를 표했던 것은 성구전투의 패배를 설록하고자 기원전 683년 5월에 송나라가 노나라를 침공했으나 노나라 자땅에서 노군의 패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나라가 홍수 때 위문해 주어 송민공은 더욱 감사를 표했던 것입니다. 장손신이 위문 갔을 때 장손신이 송민공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자 송장공의 아들이자 송민공의 동생인 공자 어열이 나서서 고가 공경스럽지 못하여 하늘이 재화를 내리고 또한 노장공을 걱정하게 했으니 송구스럽다라고 했는데 장손달은 이 말을 듣고 어열은 백성을 걱정하는 기본이 있다. 그는 반드시 군주가 될 것이다 라고 평하였습니다. 공자 어열의 말과 장손달의 평가는 좌전 노장공 11년조의 기사인데요. 재해가 있을 때 그 나라 제후가 자신을 고우라고 칭하는 것은 예에 맞다고 하는데 첫째, 송민공이 나서서 노나라 사자의 말에 답해야 할 일을 어열이 나서 답한 것. 둘째, 어열은 제후도 아니면서 자신을 고우라고 말한 것 등 어열의 말 형식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고 어열의 말 내용만을 칭송하고 있어 좀 의아합니다. 송미자 세가에서도 비록 고우라는 표현은 없지만 송민공이 과인이라 칭하며 홍수 즉 재해를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했고 장문중 즉 장손신이 송민공의 말이 훌륭하다며 칭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를 자책하는 말은 송민공이 했지만 이 말을 자아가 가르쳐줬다고 기록하고 있어 더욱 의아합니다. 자어를 자로하는 당시 송나라 사람이 또 있었는가는 모르겠으나 자어는 송민공의 동생인 어열의 서자 모기의 자인데요. 동주일국지 제17회에서는 모기는 기원전 682년 당시 5세였다고 묘사, 제17회의 묘사가 맞다면 홍수 당시 모기는 불과 4세에 불과했으므로 백부를 가르쳐줄 연령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미자 세가와 자전 노장공 11년조를 비교해보면 그 말을 누가 했는가 또는 누가 가르쳐 주었는가는 불문하고 송미자 세가의 자어는 좌전 노장공 11년조에 나오는 자어의 아버지인 어열의 오기는 아닌가 싶습니다. 성구전투의 발발 시기와 관련하여
동주일국지 제17회에서는 주장왕 13년 즉 기원전 684년 6월에 노나라와 송나라가 선구전투를 벌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좌전 노장공 10년조에서도 기원전 684년에 노나라와 송나라가 선구전투를 벌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송미자 세가에서는 송민공 10년 즉 기원전 682년에 송나라와 노나라가 선구전투를 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패결국지의 이번 회차 팩트체크에서는 선구전투의 발발 시기에 대한 상이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구란 말을 아시죠? 진짜 이 말처럼 살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인도 아니요 교육자도 아닌 영리를 제1의 목적으로 삼았던 세계적인 면세점 DFS의 공동창업자 찰스 척 피니가 2023년 10월 9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9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니는 사업에서 은퇴한 후 사망할 때까지 부인과 함께 살기 위한 비용 200만 달러와 5명의 자녀를 위한 일부 유산을 제외한 자신의 전 재산 80억 달러, 약 10조 8천억 원을 모두 기부했다고 합니다. 기부왕으로 널리 알려진 피니는 주로 대학, 병원, 미술관 등에 기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부를 종용하거나 압력을 넣는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부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철저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지요. 피니는 공항 등에 창업한 면세점 등에서 각종 명품들을 판매했지만 정작 그는 15달러짜리 손목시계를 차고 다녔고 호화이 옷들은 물론 수십 년간 집이나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았으며 지하철이나 버스나 택시를 주로 이용했고 출장 시에는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노년에는 샌프란시스코의 방 2칸짜리 소형 아파트를 임대해 살았다고 합니다. 서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도사도 아닌 세계 억만장자가 이렇게 살았다면 이 삶을 과연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의 평상시 복장으로 예고 없이 자신의 매장에 갔다면 그 어느 직원이 그를 자신의 회사 회장으로 알아보았을까요? 혹시 억만장자 그룹이 있다면 창피스럽다며 그를 제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그를 회원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겠네요. 뉴욕타임즈는 80억 달러의 전 재산을 그것도 생전에 기부한 것은 기부문화가 활성화된 미국에서도 극히 드문 예라며 피니를 극찬했고 빌 게이츠는 피니는 나의 놀라운 롤모델이라고 했으며 워렌 버핏은 피니는 모든 이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라며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뭐라도 있으면 우쭐거리고 단돈 1,000원이라도 자식에게 더 물려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범인의 인식 수준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피니의 삶은 참으로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로 각박해지는 오늘날에 피니의 삶은 무거운 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